결국 국군 1개 사단이 막지 못한 중공군을 유엔군 2개 보병대대와 1개 전차중대가 저지한 것입니다. 이후 유엔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국군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국군이 중공군을 처음 마주쳤던 날은 1950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공군은 계속해서 국군만 골라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국군이 제일 만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에겐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국군은 일단 포위가 되면 공포에 질려 공황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일단 포위가 되었다 해도 끝까지 버텨준다면 아군의 막강한 화력 지원으로 포위망이 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군은 압도적인 병력의 중공군에게 일단 포위가 되면 공포에 질린 나머지 우르르 흩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문에 국군의 측면에 있던 미군 부대까지 포위가 돼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군 지휘부는 국군에게 포병 장비 증원을 허가하지 않게 됩니다. 국군이 항상 중공군에게 무너지면서 아까운 중화기들을 모두 중공군에게 넘겨주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군에게 수치였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힌 중공군 27군 사령부의 어느 정치 요원은 우리가 국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미군이 국군에게 준 좋은 장비들을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지휘부에 국군의 화력 증강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지휘부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카카, 국군의 화력 증강이 급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운용할 유능한 지휘관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군의 치욕, 그 진실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 계속된 중공군의 공세. 이 중 1차와 2차 공세는 국군뿐 아니라 미군도 중공군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3차 공세 이후부터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미군과 다른 유엔군 부대들은 중공군 공격에도 버텨내는데 국군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국군이 맡은 방어 구역이 뚫려버리는 바람에 다른 유엔군 부대들까지 포위되는 상황. 1950년 12월 32일 중공군의 3차 공세. 이번에도 역시 중공군은 국군의 방어 지역을 뚫었습니다. 중공군 40군, 39군, 38군 및 50군은 임진강을 건너 국군 1사단과 6사단 정면으로 치고 나온 것입니다. 국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1사단과 6사단이 서로 분리되며 뒤로 밀려났고 전선은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미군이 지원해준 포병 장비의 손실이 컸는데 60문의 야포가 중공군 손으로 넘어가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반면 중부전선에 있던 미 1기병사단과 영국군 29여단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은 국군이 무너진 틈을 뚫고 남쪽으로 깊게 진격해 내려왔습니다. 1951년 1월 3일 미 8군 사령관 리치 웨이는 어쩔 수 없이 전 병력 우퇴를 명령하게 됩니다. 버티고 있던 미군과 영국군 병력까지 포위 섬멸당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서울을 내주게 되는 일사후퇴. 6.25 전쟁 기간 중 아군의 가장 비참하고 쓰디쓴 패배였습니다. 3차 공세로 중공군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참전 2개월 만에 38선을 뚫고 남쪽으로 80마일까지 내려오는 데 성공한 중공군. 이어지는 중공군의 4차 공세. 미 8군 사령관 리제이 장군은 4차 공세부터 병력의 열세를 화력의 우세로 메꾼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군의 화력 우세와
중공군의 병력 우세 간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략은 주요했습니다. 미군의 화력 우세와 중공군의 병력 우세와의 대결에서 중공군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중공군은 제공권이 없어서 보급을 유지하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공군은 공세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었고 곧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단번에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차 공세가 끝난 후 중공군 총사령관 펑도하이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됩니다. 적군은 이전과 달리 상당한 전투 중심을 유지하면서 단단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군의 6개 군은 보충 병력과 물자 부족으로 인해 전투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4차 공세 이후 펑도하이는 마오쩌둥에게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유엔군이 화력의 우세로 중공군을 저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중공군의 4차 공세부터였습니다. 중공군의 5차 공세 제1단계 춘계 공세라고도 불리는 5차 공세의 목표는 바로 서울 점령이었습니다. 펑도하이는 마오쩌둥에게 1951년 노동절 선물로 서울을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 중공군은 54만 2천 명가량, 그리고 북한군은 19만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펑도하이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7만 명에 이르는 3개의 병단을 투입했습니다. 21병단은 서쪽 전선, 3병단은 중앙지역, 9병단은 동쪽 지역. 하지만 가장 위태로운 상황은 동쪽 구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국군 때문이었습니다. 1951년 4월 22일 밤 중공군 20군은 6사단의 허술한 방어선을 돌파했고 방어선이 뚫리자마자 6사단 전체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바람에 왼편에 있던 미 24사단과 오른편에 미 해병 1사단의 측면이 중공군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미군 부대들도 포위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급히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최악이었던 것은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는 국군 병력 때문에 가뜩이나 비좁았던 한 줄기 퇴로가 막혔다는 사실. 이 때문에 후방에서 국군을 지원해주던 미군 포병들은 중화기를 모두 버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951년 4월 23일 오후 10시경 국군 6사단을 추격해온 중공군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와 미 72 전차중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군과는 달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대와 미군 전차중대는 방어선을 끝까지 지키면서 중공군에게 막대한 출혈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가평천으로의 공세가 실패하자 중공군은 캐나다 경보병 대대를 공격했습니다만 캐나다군 또한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끝까지 버티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캐나다군 병사들은 지원 포병에게 진내 사격까지 요청할 정도로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국군 1개 사단이 막지 못한 중공군을 유엔군 2개 보병대대와 1개 전차중대가 저지한 것입니다. 이후 유엔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국군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편 구군단장 호지 소장은 6사단장 장도영 준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사단이 보인 행동은 정말이지 수치스럽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호지 소장은 장도영 준장을 즉각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장도영 준장이 한국군 장군 중에서는 괜찮은 수준이다. 역시 문제는 국군 지휘관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국군 지휘관의 자질이 낮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951년 4월 27일 괴멸적인 패조를 가까스로 수습한 장도영 준장은 용문산 일대에서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장도영 준장은 이를 악물고 정신무장과 사기진작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사단의 수치를 씻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국군의 수치도 씻어야만 한다. 너무나 많은 중공군 병력,
포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국군이 미군 등 다른 유엔군 부대와 달랐던 것은 포위당한 채 버티고 있으면 후방의 강력한 지원 세력을 통해 중공군을 괴멸시킬 수 있을 텐데 버티기는커녕 포위가 되기도 전에 공포에 질려 도망을 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도영 준장은 이 점을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당시 미군의 리치 웨이나 벤플리트 장군은 진제를 고수하면서 강력한 화력으로 중공군에게 계속적인 출혈을 강요한다는 화력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도영 준장도 미군의 이 방법을 모방하기로 결정합니다. 1951년 5월 13일 장도영 준장은 19연대를 주저항선인 용문산 서북쪽에 배치하고 7연대를 동북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부대인 2연대를 전초 부대로서 주저항선 앞에 배치하는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주력이 아닌 예비로 있던 한 개의 연대를 스스로 적군 포위망 안에 두는 죽음을 각오한 작전. 그는 부하들에게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정신무장을 강조하며 이런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1951년 5월 18일 밤 드디어 중공군은 홍천강을 넘어 국군 2연대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연대는 후방의 미군 야전 포병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몰려드는 중공군의 공격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특히 낮에는 막강한 미 공군의 든든한 화력 지원을 받았기에 중공군은 이내 전술로 계속해서 밀려들어왔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고 국군 2연대는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버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국군의 모습. 우세한 화력 지원을 받으며 공격해오는 중공군에게 계속해서 출혈을 강요하는 미군의 전술. 국군도 바로 이 미군의 전술을 중공군에게 사용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1951년 5월 19일 자정이 되자 중공군은 공격을 멈추고 전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장도영 준장은 뒤에 있던 주력 부대로 도망가는 중공군 뒤를 치기로 했습니다. 1951년 5월 20일 새벽 전 병력 총공격하라! 장도영 준장의 명령이 일제히 하달됩니다. 주저항선에 기다리고 있던 7연대와 19연대는 총공격을 개시했고 기습을 당한 중공군은 큰 손실을 입고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연대는 단숨에 2연대의 위치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도 육사단은 계속해서 중공군을 추격하였고 홍천강 이남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진지를 고수하면서 미군의 엄청난 화력 지원으로 적이 손실을 강요하라는 벤플리트 장군의 전술 조언. 여기다 주력을 뒤로 뺐다가 중공군이 도망치자 이 병력으로 기습을 하는 장도영 준장의 독창적인 작전. 육사단은 패주하는 중공군을 쫓아서 계속해서 북상하여 5월 24일 오전 7시에는 홍천강을 건넜고 5월 28일에는 최종 목표인 화천 저수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사살한 중공군은 17,177명, 포로는 2,183명, 그리고 아군 손실은 전사 107명, 부상 494명, 실종 33명. 이것이 국군 최초의 중공군 격파 대승 용문산 전투였습니다. 이 대승이 벌어지는 중에 국군 3군단 전체를 날려먹는 현리 전투가 벌어져 국군의 수치가 또다시 벌어졌지만 어쨌든 용문산 전투에서 국군은 중공군을 상대로 첫 승을 따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군은 단 한 번도 중공군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중공군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냥 후퇴하는 것이 국군의 관례일 정도였습니다.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을 크게 쳐부쉈다는 사실은 그것도 이미 대패하여 다른 유엔군 부대로부터 없는 게 낫겠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국군 육사단이 그것을 해냈다는 사실은 단순한 하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군 전체가 중공군 공포증을 씻을 수 있게 해준 승리였습니다. 용문산 전투 승리는 국군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자신감만 선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국군에게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육사단의 용문산 전투 승리 후
미군 지휘부는 국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군 지휘부는 국군에게 대대적인 포병 전력 지원을 시작했고, 이후 국군 전력은 엄청난 속도로 증강되기 시작합니다. 육사단은 6.25 전쟁 초반 춘천에서 북한군을 격파하며 3일간이나 버텼던 바로 그 부대, 청성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국군 최초로 중공군을 격파하며 중공군에게 당한 치욕을 처음으로 씻어주었던 부대도 다름 아닌 육사단 청성부대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